20만 명이 10만 명이 됐습니다. 딱 반토막이에요. 12년 만에 대한민국 조선업 현장에서 숭령공 1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LNG선 주문이 폭발하면서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석당 수천억 원짜리 주문서가 2029년까지 밀려 있습니다. 주문이 넘치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사람이 몰려드는 게 상식이잖아요. 세계 LNG선 시장의 65%를 한국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호황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빛 호황 한복판에서 조선소 현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 숭령공이 매년 12,000명씩 모자라요. 미충원율이 전체 산업평균의 1.8배입니다. 2027년이면 부족한 인력이 누적 13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울산으로 달려가 현금 104억 원짜리 긴급 패키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조선이 왜 부활의 문턱에서 발목이 잡힌 걸까요? 그리고 이 104억 원은 정말로 12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한때 세계 1위였던 K조선이 왜 12년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꺼내든 104억 원 상생 패키지의 속을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K조선의 기술 추격차 전략까지.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전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시계를 201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국제 유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기름값이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 기름을 뽑는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조선업이거든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산유국들이 새 배를 주문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한국 조선소에 들어오던 주문이 뚝 끊겼어요.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울산, 거제, 통영, 이 도시들은 조선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거대한 도크에서 용접 불꽃이 밤낮으로 터졌고, 조선소 앞 식당거리는 점심시간마다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끊기자 회사들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칼이에요. 임금이 깎였습니다. 사람이 잘렸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요. 20만 명이 넘던 조선업 종사자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용접봉을 잡았던 베테랑 기술자들이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의 플랜트 부문으로,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으로, 심지어 배달 플랫폼 노동으로 흩어졌어요. 이 시기에 거제도에서는 무서운 말이 돌았습니다. 조선소는 언제든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곳이다. 이 한마디가 숭령공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일이 없으니 떠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한번 배신당했다고 느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12년의 침묵 기간 동안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제해사기구, 흔히 IMO라고 부르는 곳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확 죄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배가 앞으로 탄소를 줄여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기존에 쓰던 기름 대신 LNG, 암모니아, 수소 같은 친환경 연료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자동차에 비유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차가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공장에 주문이 폭주하겠죠? 바다 위의 전기차 혁명. 그 중심에 한국 조선소가 서 있는 겁니다. HD 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의 조선 빅3는 LNG선과 친환경 추진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만 해도 2026년 수주 목표를 233억 달러로 잡았어요. 전년 대비 무려 29%를 올려잡은 겁니다. 수주 잔고가 넘쳐나면서
2029년까지 만들 배가 꽉 차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감이 넘치는데 왜 사람이 없느냐? 호황이면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이 돌아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K조선 부활의 가장 뼈아픈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조선업 종사자 수는 약 10만 명입니다. 2014년 20만 명의 딱 절반이에요. 매년 12,000명이 모자랍니다. 이건 연평균 부족 인원이에요. 생산직 용접공, 배관공, 도장공은 물론이고 설계 인력까지 전방위로 부족합니다. 미충원율은 14.7%, 전체 산업 평균이 8.3%니까 거의 1.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조선업이 다른 산업보다 사람 구하기가 2배 가까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 종사자의 평균 나이가 44.5세예요. 2023년에 41세였는데 불과 3년 만에 3.5세나 올라간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안 들어오고 남은 사람들만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라면 2027년에는 부족한 인력이 누적으로 13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만 명이면 현재 전체 종사자 10만 명보다 많은 숫자예요. 배를 만들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야말로 공급망 붕괴 수준의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인력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예요. 조선소에서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현장 용접공의 손에 닿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요. 원청에서 1차 하청으로, 1차 하청에서 2차 하청으로, 또 3차 하청으로 돈이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중간에서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같은 도크에서 같은 배를 만드는데 옆 사람이 100만 원 받을 때 나는 60만 원을 받는 겁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드는 현장에서 정작 망치를 잡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절반도 안 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숙련공들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4가지 원인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12년 구조조정이 남긴 트라우마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불황은 단순히 일이 없어서 힘들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상 가장 가혹한 구조조정이 진행됐어요. 임금이 깎이고 동료가 잘려나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용접봉을 잡았던 한 베테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힘들 때 우리부터 잘라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2번 다시 안 간다. 이건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력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나쁜 경험을 한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2024년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는데도 숙련공들의 복귀율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도 복지를 약속해도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연인 관계로 비유하면 쉽게 와닿습니다. 힘들 때 먼저 이별을 통보해놓고 나중에 잘 되니까 다시 만나자고 하면 선뜻 돌아가기 어려운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원인. 이게 사실상 가장 깊은 뿌리인데요. 바로 원청과 하청 사이의 임금 이중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의 60% 수준이라고요. 이 격차가 12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조선소 안에서 같은 배를 짓고 있어요. 원청 직원은 월급이 400만 원이고 옆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하청 직원은 240만 원입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야근도 같이 하는데 월급은 160만 원이 차이 나요. 더 심각한 건 이 구조가 자기 강화 사이클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청 임금이 낮으니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니 남은 사람에게 일이 몰립니다. 일이 몰리니 산업재해가 늘어납니다. 재해가 늘어나니 더 많은 사람이 떠나요. 한마디로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톱니바퀴를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경쟁 산업의 인력 흡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조선소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팹 건설 현장,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 2차 전지 공장 건설 현장, 전부 다 용접공과 배관공을 찾고 있어요. 특히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은 조선소 숙련공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임금이 비슷하거나 더 높고 일정이 예측 가능하며 거주 환경이 좋습니다. 조선소는 어떤가요? 여름에는 철판 위에서 50도가 넘는 열기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영하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업해야 합니다. 높이 30m 넘는 블록 위에서 용접을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같은 기술을 가지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이 버는 곳이 있는데 굳이 조선소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인, 청년층의 조선업 기피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현재 조선업 종사자의 평균 나이가 44.5세라고 했죠. 이 숫자가 왜 무서운 거냐면 10년 뒤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빈자리를 채울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조선업은 여전히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K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IT 기업, 스타트업에 비하면 울산이나 거제의 조선소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연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 문화생활, 미래 비전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2년 구조조정의 트라우마로 떠난 숙련공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라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이 현장 노동자의 몫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셋째, 반도체를 비롯한 경쟁 산업이 같은 기술자를 더 좋은 조건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들은 처음부터 조선소에 오지 않습니다. 네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K조선의 부활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꺼내든 104억 원은 이 거대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26년 2월 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 동구청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조선소 현장을 찾아온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것이 바로 조선업 상생협력 패키지입니다. 10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되 지자체와 원청 기업이 매칭 펀드 형태로 함께 돈을 내는 구조예요. 실제 현장에 풀리는 돈은 104억 원보다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 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업 희망공제입니다. 이건 하청 노동자를 위한 목돈 마련 제도예요. 하청 노동자가 1년간 일하면서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면 거기에 정부와 기업이 각각 돈을 보태서 1년 만기 시 600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소득이 약 450만 원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월급 외에 추가로 목돈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조선소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예요. 두 번째, 채용 장려금입니다. 만 35세에서 49세 사이의 구직자를 새로 뽑고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주는 협력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기업당 월 100만 원, 최대 12개월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35세에서 49세. 이 나이대가 바로 12년 전에 조선소를 떠났던 숙련공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조준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유인책인 거예요. 세 번째,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입니다. 원청기업이 출연하는 복지기금에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데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이 돈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를 지원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직원들이 받는 복지 혜택에서 철저하게 소외됐거든요. 같은 배를 만들면서 한쪽은 자녀 학자금이 나오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소외감이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핵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 숙련인력 재고용 제도입니다. 정년퇴직한 베테랑 기술자를 다시 데려와서 신입사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업에 월 50만 원, 복귀한 숙련공에게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력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30년 경력의 용접장인이 가진 손끝 감각. 이건 교과서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끊기지 않도록 세대 간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5번째, 안전보건 패키지입니다. 소규모 하청업체들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성소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고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유독 가스에 노출되거나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설비가 낡은 소규모 하청업체에서 일어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2가지 인프라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어요. 하나는 부산의 해양산업 특화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겁니다. 조선업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원청과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바로 조선소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죠.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4억 원 상생 패키지는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남은 사람을 붙잡아 두고 새로운 사람을 키우는 3중 전략이에요. 김영훈 장관은 이번 패키지가 단순히 수주 숫자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의 르네상스를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4억 원이면 정말 충분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104억 원은 조선업 전체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HD현대의 2026년 수주 목표가 2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 넘어요. 그 옆에 놓으면 104억 원은 0.03%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장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정부 상생 협약이요? 현장은 그대로예요. 실질적인 임금 인상 체감도가 낮다면 일시적인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다시 인력 이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어요. 104억 원이라는 마중물이 원하청 간의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배관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일회성 수당으로 끝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구조개혁의 시작점이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K조선이 안에서 인력난과 씨름하는 사이 밖에서는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중국은 수주량 기준으로 이미 한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물량으로는 세계 1위예요.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일반 선박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절대 내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고부가가치 선종입니다. LNG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이 배들은 기술력이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만 보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65.5%예요. 중국이 32%로 뒤쫓고 있지만 아직 2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배입니다. 영하 163도가 어느 정도 추운 거냐면 이 온도에서는 고무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화물창을 설계하고 단열하는 기술. 이게 한국 조선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핵심 경쟁력입니다. 중국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한국은 이미 다음 전쟁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이건 LNG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차세대 친환경 선박이에요. 한국 조선 3사는 이미 암모니아 엔진 테스트를 완료하고 수주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의 무기가 있습니다. 액화수소 운반선이에요.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253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영하 163도의 LNG도 어려운데 거기서 90도를 더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 극저온 유지 기술은 현재 한국만이 확보하고 있는 초격차 영역이에요. 중국은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운항 시스템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AI 기반으로 배가 스스로 항로를 설정하고 운항하는 기술. 디지털 트윈으로 조선소 전체를 가상 공간에 복제해서 건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 한국은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중국은 싼 가격으로 물량을 밀어붙이고 한국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첨단 기술로 승부하는 구도예요.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휩쓰는 동안 한국은 프리미엄 플래그십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에요. 가격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기술 전쟁에서는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이 LNG선 시장까지 넘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LNG선 점유율은 2023년만 해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32%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 지원과 국영 조선소의 무서운 투자 속도 때문입니다. 한국이 인력난으로 납기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선주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배를 못 넘기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그 다음 주문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난은 단순히 사람이 모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 초격차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안보 수준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계를 잠시 200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한국 조선소는 사상 최대의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넘쳤고 사람이 넘쳤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자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수주가 끊기고 이미 계약한 배마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한국 조선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호황일 때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가 12년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도 경고음은 울리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2026년을 기점으로 신규 발주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치 일감이 확보되어 있으니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신규 수주가 끊기면 3에서 4년 뒤에 다시 도크가 비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교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호황일 때 돈만 벌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호황일 때 구조를 바꿔서 다음 위기에 대비할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에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의 양면성이에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건 숙련도 저하와 언어 장벽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어요. 조선소 작업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투입되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K조선은 지금 역대급 수주 호황을 안고 있지만 12년간의 인력 유출이라는 거대한 상처와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배는 넘치는데 사람이 없는 역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12년간 쌓인 구조적 문제예요. 둘째, 정부의 104억 원 상생 패키지는 의미 있는 첫 걸음입니다. 희망공제로 하청 노동자에게 목돈을 쥐어주고 채용 장려금으로 숙련공 세대를 다시 부르고 복지기금 확대로 원하청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마중물이지 완성품이 아닙니다.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라는 근본 배관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밖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한국이 인력난으로 발목 잡히는 사이 중국은 LNG선 시장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암모니아, 액화수소, 자일로난 같은 차세대 기술인데 이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술을 도크 위에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숙련공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조선업 관련 뉴스에서 수주 금액만 보지 말고 인력 충원율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주가 아무리 많아도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납기 지연과 위약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2번, 원하청 임금 격차 추이를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청 임금이 원청의 7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인력 복귀의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어요. 반대로 60% 밑으로 더 벌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3번. 한국과 중국의 LNG선 수주 점유율 변화를 분기별로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이 60% 이상을 유지하면 기술 초격차가 건재한 겁니다.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4번. 조선업은 지역 경제와 직결됩니다. 울산 동구, 거제, 통영의 상권 회복 속도가 곧 조선업 현장 부활의 바로미터예요. 승용공들이 돌아오면 식당이 살아나고 원룸이 차고 학원이 생깁니다. 반대라면 부활은 아직 숫자에만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K조선의 진짜 부활은 이런 겁니다. 수조 원짜리 주문서가 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주문서를 현실로 바꾸는 용접공의 손, 배관공의 눈, 도장공의 경험,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크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부활이 완성됩니다. 김용훈 장관이 말한 사람의 르네상스, 이 말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104억 원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12년 전 호황의 꼭대기에서 위기를 대비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사람과 기술 모두에 투자해서 다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선업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번 무너진 산업을 다시 일으킨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IMF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 한국 조선업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난을 방치해서 중국의 시장을 빼앗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골든타임에 사람과 기술 모두에 투자해서 앞으로 20년을 지배하는 길입니다. 104억 원은 시작입니다. 이 마중물이 거대한 강이 될지 아니면 마른 땅에 스며들어 사라질지는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은 K조선의 부활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숭령공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K조선처럼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20만 명이 10만 명이 됐습니다. 딱 반토막이에요. 12년 만에 대한민국 조선업 현장에서 숭령공 1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LNG선 주문이 폭발하면서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석당 수천억 원짜리 주문서가 2029년까지 밀려 있습니다. 주문이 넘치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사람이 몰려드는 게 상식이잖아요. 세계 LNG선 시장의 65%를 한국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호황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빛 호황 한복판에서 조선소 현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 숭령공이 매년 12,000명씩 모자라요. 미충원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1.8배입니다. 2027년이면 부족한 인력이 누적 13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울산으로 달려가 현금 104억 원짜리 긴급 패키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조선이 왜 부활의 문턱에서 발목이 잡힌 걸까요? 그리고 이 104억 원은 정말로 12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한때 세계 1위였던 K조선이 왜 12년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꺼내든 104억 원 상생 패키지의 속을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K조선의 기술 추격차 전략까지.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전체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시계를 201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해 국제 유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기름값이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 기름을 뽑는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조선업이거든요. 기름값이 떨어지면 산유국들이 3배를 주문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한국 조선소에 들어오던 주문이 뚝 끊겼어요.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울산, 거제, 통영 이 도시들은 조선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거대한 도크에서 용접 불꽃이 밤낮으로 터졌고 조선소 앞 식당거리는 점심시간마다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끊기자 회사들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칼이에요. 임금이 깎였습니다. 사람이 잘렸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요. 20만 명이 넘던 조선업 종사자들이 하나둘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용접봉을 잡았던 베테랑 기술자들이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의 플랜트 부문으로, 평택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으로, 심지어 배달 플랫폼 노동으로 흩어졌어요. 이 시기에 거제도에서는 무서운 말이 돌았습니다. 조선소는 언제든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곳이다. 이 한마디가 숭령공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일이 없으니 떠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한번 배신당했다고 느낀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12년의 침묵 기간 동안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제해사기구, 흔히 IMO라고 부르는 곳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확 죄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배가 앞으로 탄소를 줄여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기존에 쓰던 기름 대신 LNG, 암모니아, 수소 같은 친환경 연료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자동차에 비유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차가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공장에 주문이 폭주하겠죠? 바다 위의 전기차 혁명. 그 중심에 한국 조선소가 서 있는 겁니다. HD 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의 조선 빅3는 LNG선과 친환경 추진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만 해도 2026년 수주 목표를 233억 달러로 잡았어요. 전년 대비 무려 29%를 올려잡은 겁니다. 수주 잔고가 넘쳐나면서 2029년까지 만들 배가 꽉 차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감이 넘치는데 왜 사람이 없느냐? 호황이면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이 돌아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K조선 부활의 가장 뼈아픈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조선업 종사자 수는 약 10만 명입니다. 2014년 20만 명의 딱 절반이에요. 매년 12,000명이 모자랍니다. 이건 연평균 부족 인원이에요. 생산직 용접공, 배관공, 도장공은 물론이고 설계 인력까지 전방위로 부족합니다. 미충원율은 14.7%, 전체 산업 평균이 8.3%니까 거의 1.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조선업이 다른 산업보다 사람 구하기가 2배 가까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 종사자의 평균 나이가 44.5세예요. 2023년에 41세였는데 불과 3년 만에 3.5세나 올라간 거예요. 젊은 사람은 안 들어오고 남은 사람들만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속도라면 2027년에는 부족한 인력이 누적으로 13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3만 명이면 현재 전체 종사자 10만 명보다 많은 숫자예요. 배를 만들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야말로 공급망 붕괴 수준의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인력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예요. 조선소에서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현장 용접공의 손에 닿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요. 원청에서 1차 하청으로, 1차 하청에서 2차 하청으로, 또 3차 하청으로 돈이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중간에서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 정규직의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같은 도크에서 같은 배를 만드는데 옆 사람이 100만 원 받을 때 나는 60만 원을 받는 겁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드는 현장에서 정작 망치를 잡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절반도 안 된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이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숙련공들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4가지 원인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12년 구조조정이 남긴 트라우마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불황은 단순히 일이 없어서 힘들었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상 가장 가혹한 구조조정이 진행됐어요. 임금이 깎이고 동료가 잘려나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용접봉을 잡았던 한 베테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힘들 때 우리부터 잘라놓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2번 다시 안 간다. 이건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력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나쁜 경험을 한 사람은 상황이 좋아져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2024년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는데도 숙련공들의 복귀율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도 복지를 약속해도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연인 관계로 비유하면 쉽게 와닿습니다. 힘들 때 먼저 이별을 통보해놓고 나중에 잘 되니까 다시 만나자고 하면 선뜻 돌아가기 어려운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원인. 이게 사실상 가장 깊은 뿌리인데요. 바로 원청과 하청 사이의 임금 이중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원청의 60% 수준이라고요. 이 격차가 12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조선소 안에서 같은 배를 짓고 있어요. 원청 직원은 월급이 400만 원이고 옆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하청 직원은 240만 원입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야근도 같이 하는데 월급은 160만 원이 차이나요. 더 심각한 건 이 구조가 자기 강화 사이클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청 임금이 낮으니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니 남은 사람에게 일이 몰립니다. 일이 몰리니 산업재해가 늘어납니다. 재해가 늘어나니 더 많은 사람이 떠나요. 한마디로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톱니바퀴를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경쟁산업의 인력 흡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조선소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팹 건설 현장,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 2차 전지 공장 건설 현장, 전부 다 용접공과 배관공을 찾고 있어요. 특히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은 조선소 숙련공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임금이 비슷하거나 더 높고 일정이 예측 가능하며 거주 환경이 좋습니다. 조선소는 어떤가요? 여름에는 철판 위에서 50도가 넘는 열기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영하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업해야 합니다. 높이 30m 넘는 블록 위에서 용접을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같은 기술을 가지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이 버는 곳이 있는데 굳이 조선소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인, 청년층의 조선업 기피와 고령화 문제입니다. 현재 조선업 종사자의 평균 나이가 44.5세라고 했죠? 이 숫자가 왜 무서운 거냐면 10년 뒤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빈자리를 채울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조선업은 여전히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3K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서울이나 수도권의 IT 기업, 스타트업에 비하면 울산이나 거제의 조선소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 거예요. 연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인프라, 문화생활, 미래 비전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2년 구조조정의 트라우마로 떠난 숙련공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라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이 현장 노동자의 몫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셋째, 반도체를 비롯한 경쟁 산업이 같은 기술자를 더 좋은 조건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들은 처음부터 조선소에 오지 않습니다. 네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K조선의 부활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꺼내든 104억 원은 이 거대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26년 2월 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 동구청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조선소 현장을 찾아온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것이 바로 조선업 상생협력 패키지입니다. 10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되 지자체와 원청 기업이 매칭 펀드 형태로 함께 돈을 내는 구조예요. 실제 현장에 풀리는 돈은 104억 원보다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 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업 희망공제입니다. 이건 하청 노동자를 위한 목돈 마련 제도예요. 하청 노동자가 1년간 일하면서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면 거기에 정부와 기업이 각각 돈을 보태서 1년 만기 시 600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소득이 약 450만 원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월급 외에 추가로 목돈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조선소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어주는 장치인 거예요. 두 번째, 채용 장려금입니다. 만 35세에서 49세 사이의 구직자를 새로 뽑고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주는 협력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기업당 월 100만 원, 최대 12개월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35세에서 49세. 이 나이대가 바로 12년 전에 조선소를 떠났던 숭령공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조준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유인책인 거예요. 세 번째,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입니다. 원청기업이 출연하는 복지기금에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데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이 돈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를 지원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직원들이 받는 복지 혜택에서 철저하게 소외됐거든요. 같은 배를 만들면서 한쪽은 자녀 학자금이 나오고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소외감이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 핵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 숙련 인력 재고용 제도입니다. 정년 퇴직한 베테랑 기술자를 다시 데려와서 신입사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업에 월 50만 원, 복귀한 숙련공에게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력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30년 경력의 용접장인이 가진 손끝 감각. 이건 교과서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끊기지 않도록 세대 간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안전보건 패키지입니다. 소규모 하청업체들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선소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고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유독 가스에 노출되거나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설비가 낡은 소규모 하청업체에서 일어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임금을 올려도 사람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인프라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어요. 하나는 부산의 해양산업 특화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겁니다. 조선업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원청과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훈련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바로 조선소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죠.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4억 원 상생 패키지는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남은 사람을 붙잡아 두고 새로운 사람을 키우는 3중 전략이에요. 김영훈 장관은 이번 패키지가 단순히 수주 숫자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의 르네상스를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4억 원이면 정말 충분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104억 원은 조선업 전체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HD현대의 2026년 수주 목표가 2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 넘어요. 그 옆에 놓으면 104억 원은 0.03%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장 하청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정부 상생협약이요? 현장은 그대로예요. 실질적인 임금 인상 체감도가 낮다면 일시적인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다시 인력 이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어요. 104억 원이라는 마중물이 원화청 간의 이중구조라는 근본적인 배관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일회성 수당으로 끝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구조 개혁의 시작점이 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K조선이 안에서 인력난과 씨름하는 사이 밖에서는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중국은 수주량 기준으로 이미 한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물량으로는 세계 1위예요.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일반 선박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절대 내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고부가가치 선종입니다. LNG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이 배들은 기술력이 없으면 만들 수 없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만 보겠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65.5%예요. 중국이 32%로 뒤쫓고 있지만 아직 2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배입니다. 영하 163도가 어느 정도 추운 거냐면 이 온도에서는 고무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요. 이런 극한 환경에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화물창을 설계하고 단열하는 기술. 이게 한국 조선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핵심 경쟁력입니다. 중국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한국은 이미 다음 전쟁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이건 LNG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차세대 친환경 선박이에요. 한국 조선 3사는 이미 암모니아 엔진 테스트를 완료하고 수주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의 무기가 있습니다. 액화수소 운반선이에요. 수소를 액체로 만들려면 영하 253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영하 163도의 LNG도 어려운데 거기서 90도를 더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 극저온 유지 기술은 현재 한국만이 확보하고 있는 초격차 영역이에요. 중국은 아직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운항 시스템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AI 기반으로 배가 스스로 항로를 설정하고 운항하는 기술. 디지털 트윈으로 조선소 전체를 가상 공간에 복제해서 건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기술. 한국은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중국은 싼 가격으로 물량을 밀어붙이고 한국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첨단 기술로 승부하는 구도예요. 이걸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휩쓰는 동안 한국은 프리미엄 플래그십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에요. 가격 전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기술 전쟁에서는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이 LNG선 시장까지 넘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LNG선 점유율은 2023년만 해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32%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 지원과 국영 조선소의 무서운 투자 속도 때문입니다. 한국이 인력난으로 납기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선주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배를 못 넘기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그 다음 주문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력난은 단순히 사람이 모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 초격차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안보 수준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계를 잠시 200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한국 조선소는 사상 최대의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넘쳤고 사람이 넘쳤어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자 상황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수주가 끊기고 이미 계약한 배마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한국 조선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호황일 때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가 12년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도 경고음은 울리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2026년을 기점으로 신규 발주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치 일감이 확보되어 있으니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신규 수주가 끊기면 3에서 4년 뒤에 다시 도크가 비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교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호황일 때 돈만 벌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호황일 때 구조를 바꿔서 다음 위기에 대비할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에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의 양면성이에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건 숙련도 저하와 언어 장벽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어요. 조선소 작업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투입되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K조선은 지금 역대급 수주 호황은 맞고 있지만 12년간의 인력 유출이라는 거대한 상처와 동시에 싸우고 있습니다. 배는 넘치는데 사람이 없는 역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12년간 쌓인 구조적 문제예요. 둘째, 정부의 104억 원 상생 패키지는 의미 있는 첫 걸음입니다. 희망공제로 하청 노동자에게 목돈을 쥐어주고 채용 장려금으로 숙련공 세대를 다시 부르고 복지기금 확대로 원하청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마중물이지 완성품이 아닙니다.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라는 근본 배관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밖에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요. 한국이 인력난으로 발목 잡히는 사이 중국은 LNG선 시장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암모니아, 액화수소, 자일로난 같은 차세대 기술인데 이 기술을 현슈로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술을 도크 위에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숙련공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조선업 관련 뉴스에서 수주 금액만 보지 말고 인력 충원율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주가 아무리 많아도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납기 지연과 위약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2번, 원하청 임금 격차 추이를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청 임금이 원청의 7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인력 복귀의 신호탄으로 읽을 수 있어요. 반대로 60% 밑으로 더 벌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3번, 한국과 중국의 LNG선 수주 점유율 변화를 분기별로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이 60% 이상을 유지하면 기술 초격차가 건재한 겁니다.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4번, 조선업은 지역 경제와 직결됩니다. 울산 동구, 거제, 통영의 상권 회복 속도가 곧 조선업 현장 부활의 바로미터예요. 숙련공들이 돌아오면 식당이 살아나고 원룸이 차고 학원이 생깁니다. 반대라면 부활은 아직 숫자에만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K조선의 진짜 부활은 이런 겁니다. 수조 원짜리 주문서가 쌓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주문서를 현실로 바꾸는 용접공의 손, 배관공의 눈, 도장공의 경험,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크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부활이 완성됩니다. 김용훈 장관이 말한 사람의 르네상스, 이 말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104억 원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12년 전 호황의 꼭대기에서 위기를 대비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사람과 기술 모두에 투자해서 다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선업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 번 무너진 산업을 다시 일으킨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IMF 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우리는 결국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 한국 조선업 앞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난을 방치해서 중국의 시장을 빼앗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골든타임에 사람과 기술 모두에 투자해서 앞으로 20년을 지배하는 길입니다. 104억 원은 시작입니다. 이 마중물이 거대한 강이 될지 아니면 마른 땅에 스며들어 사라질지는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은 K조선의 부활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숭령공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K조선처럼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